생물경제 소비자 TV의 이성규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선거제도 관련된 얘기를 전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두 번이나 선거에 출마하셨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손수조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손수조 씨는 아주 센 사람들하고만 붙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붙고 요새 또 잘 나가시는 장제원 의원하고도 한번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현실성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네. 어떠세요, 오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손수조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제가 이성구 박사님의 속물경제 TV 많이 이제 애청해서 봤고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저도 연구원에서 손수조 TV도 저도 구독자들. 여러분 손수조 TV도 꼭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출발은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다. 뭐 비슷한 얘기들을 또 반대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이러고 보면은 이제 단일화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니라 이 정당에서의 단일화가, 예를 들어서 대선조차도 윤석열 후보가 불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0.7%든가요? 8% 차이로 이겼는데 네네. 그 표차는 심상정 후보가 받은 표보다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마치 단일화가 유권자가 아니라 단일화가 이 공직선거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대로 방치해도 될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거의 한 달 정도 네. 지났는데요. 뭐 지방선거 그 이전에 대선까지 올라가면 워낙 선거가 대선 때 박빙이었습니다. 0.7%, 0.8% 차이였고, 네, 선거가 사실 원사이드로 이기거나 원사이드로 지거나 하면은 단일화 얘기 안 나오죠. 네. 네, 어차피 뭐 이기는 큰 차이로 이기는 싸움이고 큰 차로 지는 싸움이고 하면 단일화가 크게 그 선거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는 뭐 그때 자한당 얼마나 인기가 없었어요. 뭐 당 지지율이 2%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단일화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었죠. 근데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0.78% 정 박빙의 선거일 때는 이 단일화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의당 표보다도 더 근소한 차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고, 이번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만 우리가 가져왔어도 이겼다 하는. 네. 0점 몇 프로인데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조차도 물론 단일화된다고 그래가지고 표가 모아지진 않았겠지만 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어떤 하나의 패키지를 내가지고 단일한 컨셉을 만들었다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 그 군소 정당의 후보들, 이 소수 후보들의 이합 집산이 굉장히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봤을 때도 이 단일화가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 적이 뭐 많았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3당 합당 때. 그렇죠. 그죠? 네. DRP 연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3당 합당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3당 합당이 아니었으면 민정계가 정권을 계속 연장했을 수도 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또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그 경쟁을 했을 때는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노태우 그렇죠. 대통령이 30몇 프로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사실 교육감 선거 같은 데서 보면 요번에 또 네. 이 단일화 때문에 뭐 엄청난 결과가 나온 이 조전혁 선거죠. 후보하고 박선영 네. 후보가 단일화됐으면은 이겼죠. 여유 있게 이기는 거고, 네. 또 그 전에 광론 교육감이 박명기 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광론 교육감이 됐는데 나중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탄로났죠. 예. 네. 그 광론 교육감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까지 있죠. 진보는 어쩜 그렇게 그죠? 이렇게 잘 합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런데 진보가 단일화를 오히려 이뤄요. 과거에는 진보보다 보수들이 단일화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진보가 분열되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네. 뭐 진보도 잘 이 단일화를 그러게 하는 거죠. 원래 진보가 분열로 망하는데 네. 요새는 뭐 보수도 못지않게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이 단일화라는 게 꼭 좋다, 꼭 나쁘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뭐 좋은 이상과의 면도 있어요. 현실. 왜 네네. 그러냐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이 정책으로 종합이 되는 장점도 있는데 네. 어떤 때는 정책은 똑같은데도 단일화를 안 돼가지고 네.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들을 나눠버리는, 제가 요 지금 TV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15명 정도 되는 반에서 우리 뭐를 사실은 따로따로 먹어도 되는 거죠, 음료는. 그런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먹기로 했나 봐요. 아마 통일해서 사면은 싸게 해준다고 누가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우유 먹자는 사람이 6명, 맥주 먹자는 사람이 5명, 와인 먹자는 사람이 4명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단일화 없이 야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유를 우유네요. 먹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맥주나 와인을 먹으려는 사람들은 술을 먹자는 면에서는 동일했던 거거든요. 만일 이때 결선 투표를 했다거나 선호 투표를 했으면은 우유가 아니라 맥주나 와인 중에서 선정이 됐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실은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반 학생들은 우유를 제일 먹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알코올 음료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알코올 음료는 나뉘었고 우유를 먹자는 사람은 하나로 모여가지고 우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는 우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맥주 먹겠다는 사람하고 와인 먹겠다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사실 종종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저렇게 보니까 지금 음료라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봤을 때 정책으로 보자면 네. 사실 박사님 좌파하고 우파가요.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정책이 그렇게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대동소이해요 사실. 그래서 막 좌클릭 우클릭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만 딱 놓고 보면 이게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화 할 때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했을 때 네. 비슷한 정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장점이 있지만 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안 섞이는 부분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정책 중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 윤석열과 안철수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있는데 선거를 위해서 표만을 위해서 이 둘이가 이합집산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의 생각이 물론 이제 윤석열로 단일화를 될 때 일부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안철수로 단일화됐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단일화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라고 그럴까? 뭐 광로연 같으면은 돈이 왔다 갔다 그렇죠. 했고 그리고 네네. 사실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처럼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몇 자리를 어떻게 나누자 하는 단일화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돼요. 자리 공직선거법. 나누기 그죠. 네, 근데 네. 저는 자리 나누기 같은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정책 연합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인사에 의해서 균점이 돼야지 정말 그 양쪽의 뜻이 비슷하게 반영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이 단일화에 꼭 맞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전번 유튜브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은 단일화를 막자는 게 아니고 네.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유권자의 생각을 거스르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사표가 되는 그 소수의 의견을 반영을 하자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꽤 많았죠. 네, 프랑스도 그렇고. 네네.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 같은 데서도 결선 투표가 따로 있는
주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기간이 오래 끌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거가 지금은 디지털 스캐닝을 하게 되니까 순위가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매겨놓으면은 한 번 개표하면서 전부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구도 과반수가 없을 때 제일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득표를 무효화시키면서 그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투표한 사람들이 2순위로 한 사람의 표를 상위 투표자한테 줘 나가는 거죠. 그래도 과반수가 없으면은 그 다음 하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뽑는 방식도 있고, 혹은 1, 2위를 그 득표한 사람들 거를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뭐 기술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정당 간에 합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원샷으로 이 단일화를 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런 걸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를 보면은 맥주와 그 와인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소수의 의견을 반영이 돼야 그런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이신 거고. 아까 우유가 6, 맥주 맞아요. 5, 와인이 네네. 내셨는데 맥주하고 와인 먹는 사람들이 너무 사이가 나쁜 거예요. 서로. 단일화가 그래서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투표를 하고서 그 대신 와인이 제일 3등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와인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와인 먹자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우유하고 맥주를 했는지를 보면은, 저는 와인 먹자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명쯤이 내지 아니 3명쯤이 맥주로 갈 수 있었겠죠. 아, 결선 투표를 하면요? 결선 투표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1인 2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1번, 2번 순위를 정하게 하면은, 네. 그러면 와인 4명 중에서 3명이 맥주, 1명이 우유였다 그러면은 네. 우유 7에 맥주 8로 되면서 맥주가 됐겠죠. 네.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하고 사표를 방지할 건가, 네.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어요.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을 보자면 이 소선거구제에서 만약에 정말 디지털의 방식이 정말 양당이 합의를 잘 해서 괜찮아진다면, 잘 이루어진다면 결선 투표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그리고 결선 투표는 저는 지금 선거 기간 지금 아주 짧게 주고 있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네. 구태여 결선 투표 갈 거 없이 이 선호 투표 1등, 2등, 3등을 하게 되면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뽑는 원샷으로 거. 해결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지망, 이제 그 맨 꼴등 한 사람을 이제 빼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 2지망, 3지망을 합해서 예, 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랬을 때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극단에서 그 당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늘 이기게 돼요. 극단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네. 그게 오늘날 우리 양당제에 아주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게, 단순히 양당제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를 봅시다. 뭐 저는 특정 후보가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닌데, 대선 경선에서요. 예, 예. 네네. 근데 강력한 20%의 지지 계층을 가진 사람이 그 당을 장악하게 돼요. 아,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개딸 양아들 같은 그 팬덤 정치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민주당의 전체 지지는 국민 한 4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5 내지 40? 근데 여기에서 중도 보수를 먹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기는 데는 극렬한 20%의 지지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좀 더 좋았다 할지라도, 네.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당의 그 핵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고서 양당 선거가 가게 되면은 나머지 민주당의 중도적인 사람들은 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확실치 않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20%를 장악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최하위 사람 거를 무효화시키면서 가는 방식은 사실 그걸 막지는 못하게 돼요. 다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를 가진 사람이 단일화 때문에 이기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그 극단적인 표만 가지고도 이기는 일은 이제 막는다는 면에서 저는 이런 선호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단일화하고 비슷한 결과를 내게 하자 하는 거죠. 요즘 가장 이 뜨거운 감자가,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가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 팬덤 정치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 지금 팬심이 아닌 민심을 얻는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던데, 사실 이게 우리 당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네. 당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당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양당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저희 경기지사 그 경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당심과 민심.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민심에서 앞섰고, 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심에서 굉장히 앞섰잖아요. 네. 물론 5대5 해서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이제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 전당대회 선출이 5대5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70%, 80%가 당심이 가게 되는 이런 구조던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구조를 바꾸자, 당원 당규를 바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심과 민심 5대5로 하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 대표 선출이라고 해서 너무 당심만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 팬덤 정치에 매몰될 수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당 주도로 어쨌든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민심은 얻고 있지만 당심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후보들의 이 정치권 진입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이 이길 선거를 이 사람 때문에 망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나가더라도 자기가 사표가 됐을 때 자기 당에 더 경쟁력 있는 후보한테 표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김은혜를 예를 들면 둘 다 나가도 예. 선호투표를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밑에 후보부터 표를 무효화시키기로 한다. 그러면 김은혜, 유승민이 둘이 이제 뭐 유승민이 조금 유리했다. 그러면 김은혜에 찍은 표가 사표화되면서 김은혜의 이지망 표가 누굽니까? 김동연하고 김은혜 쪽으로 나눠 가게 돼요. 근데 김은혜를 찍었던 사람들은 김동연한테 갈 확률은 높지 않죠. 그리고 혹은 유승민이 김은혜한테 졌다고 해봐요. 그럼 무효가 돼요. 유승민 표가. 그리고 유승민한테 찍었던 표가 김동연하고, 그러니까 이지망을 한 표가 김은혜하고 김동연한테 나눠 가겠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일이지만 네. 선호투표제에 의해서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정말 유권자의 뜻을 반영한 단일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를 예로 네. 들면요. 보수 후보가 3명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단일화한 네, 한 명. 누구니까 조희연 네. 후보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럼 이 4명인 상황에서 과연 선호투표를 했다 치면 네. 보수가 이길 확률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호주식 선호투표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일 득표가 적었던 사람의 표를 무효화시켜요. 이번에 누가 제일 적게 나왔었나요? 조전혁인가요? 아니면 조선혁인가 박선영인가 제가 조전혁이 후보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 조전혁 예를 들어 3위 후보? 예. 거를 무효화시키면서 네. 그 분을 찍었던 사람이 이지망을 찍은 표를 나눠주게 돼요. 아, 그럼 상위. 조전혁은 1지망을 찍었지만 이지망으로는 뭐 박선영을 찍던 뭐 또 다른 사람을 혹은 찍었었던 박선영 후보가 3등이었다면은 네네. 박선영을 찍은 그 유권자 중에서 박선영 1지망, 2지망에 조전혁, 조희연 네. 찍었던 표를 조전혁하고 조희연한테 주게 됩니다. 나눠준다. 네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전혁이나 박선혁을 찍었던 분은 가지 조희연으로 않죠. 2지망을 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조전혁이나 박선영 둘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굳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그 선호 투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네. 후보 하나가 몰아가진다. 또 하나는 유권자를 굉장히 지금 투표에서는 헷갈리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전혁이나 박선영 중에서 나는 될 사람을 찍을 거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야지 사표가 안 되니까. 근데 각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찍게 하고 이지망을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면은 네, 네.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단일화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단일화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네. 두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를 막게 되면은 두 사람의 뜻이 통합하는 정책이 이렇게 종합화되는 과정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이겼어. 그것도 그대로 네. 내둬야죠, 뭐. 네. 내가 이겼어. 그러고 박선영의 의견 혹은 조전영의 의견을 당선된 사람이 전혀 안 들을 수가 있죠. 단일화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정책 융합이 되는. 융합이 되죠. 그래서 네네. 장단점은 있는데 네. 단일화가 안 될 때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는 일은 막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같이 지금 빨리 해야 돼. 선거에 다가가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못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왜 지금 총선 선거 시기도 아닌데 공천 잡음이 나오게 지금 계속 총선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지금 저는 해야 그렇게 되는 생각하지 거죠. 않습니다. 저는 총선의 룰과 이 공천의 룰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되는 지금 거기 해야지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아직은 덜- 첨예하지 않아요. 덜 누가 첨예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 누가 유리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거는 우선 이재명이 떨어진 것도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좀 폄하한다고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심상정표를 가져왔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선거공학적으로 네. 오면 충분히 그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공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제도가 민주당에 좋을지 국민의힘에 좋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그 유불리를 떠나서 네.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제도를 마련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힘이 많이 약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별 부담감 없이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출마해도 우리 당이 지는 게 아니야. 나를 찍었던 사람 중에서 이지망 한 표가 갈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출마하면은 더 많은 표를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3등이나 4등 하는 사람도. 그래서 선거 제도 속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저는 새로운 기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사님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중앙당의 힘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단일화할 필요가 적어지면서 중앙당의 역할이 줄어들게 돼요. 미국 그러니까 일부 주에서는 상원의원 선거에 막 여럿 나가요. 공화당에서도 몇 명 나가고 민주당에서도 몇 명 나가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우는 중앙당이 그렇게 힘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미국은 중앙당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전국위원회라는 것만 네.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보다 정당이 더 민주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일도 거의 없어진다. 항상 선거 시즌만 되면 공천 잡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특히 비례대표는 더하죠, 박사님. 예.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 시간에 얘기하기로 남겨두고요. 하죠. 네. 아무튼 이 그러면- 중앙당의 힘은 정말 좀 네. 축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러면 산호투표제에 대한 얘기는 이런 정도로 마칠까요? 너무 좋은 제도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